조선 팔도에 원인 모를 가뭄이 석 달째 이어지며 땅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던 숙종 초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인경왕후의 승하 이후 도성 안팎은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찼고 민심은 흉가에 든 쥐새끼 마냥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양 변두리 사람들의 발길조차 닿기를 꺼리는 백정들의 집결지인 도살장 인근은 피비린내와 굶주림이 뒤섞여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짐승의 피를 손에 묻히며 살아온 백정 만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분제도가 섯을 펄었던 시절 백정은 인간 대접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지요. 그 무더운 여름밤 만석은 평소처럼 도축을 마치고 피 묻은 칼을 씻으려 뒷간 근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요, 바람 소리도 아닌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의 가냘픈 신음이었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레 등불을 비춘 곳은 다름 아닌 오물이 가득한 뒷간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이 분명한 채 탯줄도 떼지 않은 사내아이가 보자기에 쌓여 울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천한 백정의 집에 그것도 가장 불결한 뒷간에 버려진 생명이라니.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만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이의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만석은 아내와 상의 끝에 이 아이를 하늘이 준 선물로 여기고 개똥이라 이름 지어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용하다고 소문난 장님 점술가 허 노인이 길을 지나다 만석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허 노인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석의 집 대문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 어찌 감히 해를 품은 용이 숨어 있단 말이냐?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근간을 흔들거나 아니면 무너져가는 사직을 일으켜 세울 천기를 타고났다. 라는 불길하고도 거대한 예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천안 백정의 집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말은 당시 사대부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모독이었고 평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석은 아이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아이가 3살 되던 해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뒷간에서 주워온 재수 없는 아이 때문이라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만석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손에는 낙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요물 같은 아이를 당장 내놓아라. 그놈이 우리 마을의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 만석은 아이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도망쳐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아이가 가장 밑바닥 신분에서 가장 가혹한 시련을 맞이하며 거대한 폭풍 우 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헐떡이며
산등성이를 오르던 만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타오르는 자신의 집과 멀리서 들려오는 분노 섞인 함성 소리, 그리고 품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간의 가뭄을 끝내는 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와서 기뻐했지만 만석은 직감했습니다. 이 비는 축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피눈물 나는 고난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과연 이 아이는 백정의 아들로 죽게 될까요? 아니면 허 노인의 예언대로 왕의 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까요? 뒷간에서 건져 올린 목숨이 조선 최고의 권자에 오르기까지 어떤 추악한 음모와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광기를 피해 만석이 도망쳐 들어온 곳은 해발이 높고 험준하기로 소문난 비룡산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짐승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만석과 어린 개똥이에게 사는 가혹한 도피처인 동시에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만석은 바위 틈에 거처를 마련하고 약초를 캐거나 짐승을 잡아 연명하며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개똥이가 6살이 되면서부터 만석은 자신의 아들이 평범한 아이와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이는 가르쳐 준 적도 없는 산의 이치를 스스로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냄새만으로 다음 날의 날씨를 맞히는가 하면 산짐승들의 움직임을 보고 머지않아 일어날 산사태를 예견해 아비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개똥이의 눈이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아버지, 저기 아래 기와집 큰 대문 안에는 조금 뒤면 곡소리가 나겠어요. 라고 무심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집에는 초상이 났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복을 입었습니다. 백정의 피를 이어받았다고는 믿기지 않는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관상과 기운을 읽는 천부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초를 찾아 깊은 계곡을 헤매던 개똥이는 우연히 쓰러져 있는 노인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더기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기품만은 예사롭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정에서 권력 다툼에 밀려 낙향했다가 정적들의 자객을 피해 산속으로 은둔했던 전직 대제학 이몽룡 대감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다리에 독사에 물린 상처를 입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개똥이는 당황하지 않고 주변에 흔히 널린 풀들을 지식여 노인의 상처에 바르고 독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며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 대감은 자신을 살린 것이 백정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내심 놀랐으나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그 경악은 이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똥이는 글 한자 배운 적 없었으나 이 대감이 읊조리는 논어와 맹자의 구절을 한번 듣고는 그 속뜻을 마치 수십 년 공부한 학자처럼 풀이해 냈습니다. 대감께서 읊으신 글귀는 백성을 사랑하라 하지만 지금 산 아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니 그 글은 종이 위에 죽은 글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통찰에 이 대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비단 주머니 속에 숨겨진 송곳 같아서 언젠가는
그 날카로움이 세상을 뚫고 나올 것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는 만석을 설득하여 개똥이에게 글과 법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치국의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유교의 경전을 탐독하고 산짐승을 잡던 손으로 붓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대감은 개똥이에게 성운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운명을 완성하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성운이 학문에 정진하며 성장할수록 산 아래 세상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둘러싼 황국 정치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고 권력을 잡은 세력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예언해 줄 신묘한 능력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마을에서 도망친 백정의 아들이 비룡산에서 귀신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문이 한양의 권력가인 김판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판서는 자신의 가문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명당 자리와 앞날을 점지해 줄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풀어 비룡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운과 이 대감이 나눈 사제간의 정, 그리고 백정 만석의 소박한 꿈이 무참히 짓밟히려는 찰나였습니다. 성운은 자신을 가르치던 이 대감의 눈에서 비쳐오는 불길한 기운을 읽었습니다. 스승님, 머지않아 산에 검은 구름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비를 품은 구름이 아니라 피를 머금은 칼날의 구름입니다. 성운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12살이 된 소년 성운은 자신을 길러준 아비와 자신을 깨우쳐준 스승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산 아래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과연 소년은 권력의 마수로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정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굴레를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요? 비룡산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른 것은 산새의 지저김이 아니라 마른 낙엽을 짓밟는 군화 소리였습니다. 김판서가 보낸 수하들은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 없이 성운의 거처를 에워쌌습니다. 김판서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였으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총애가 언제 식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결정적인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룡산의 신동이 백정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역이용할 간악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군사들에게 끌려 김판서의 앞에 선 12살 소년 성운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대감들 앞에서도 기백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빤히 바라보는 성운의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성운의 영민함을 시험해 보고자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 용하다지? 내 손안에 든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맞춰보아라. 성운은 대답 대신 김판서의 미간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의 손에 든 새의 생사보다 대감의 목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검은 살기가 더 급해 보입니다. 사흘 안에 대감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터인데 어찌 미천한 짐승의 목숨을 물으십니까? 그 말은 김판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실 김판서는 비밀리에 영모를 꾀하는 무리와 내통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김판서는 성운을 죽여 입을 막으려 했으나 이내 더 잔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아이의 비범한 능력을 이용해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그 죄를 반대파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였습니다. 내 놈의 아비와 스승의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글을 써라. 임금의 여인을 저주하는 비방의 글을 말이다. 김판서는 백정만석과 이대감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성운을 협박했습니다. 성운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고귀한 학문이 누군가를 죽이는 칼날로 쓰여야 한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운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것은 단순한 저주의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흉측한 주문 같았으나 특정 글자만 조합하면 김판서의 영모가담 내용과 그동안 저지른 비리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파자의 암호였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김판서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던 숙종의 명으로 비밀 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김판서는 성운이 쓴 비방서를 들고 대궐로 향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중전을 폐위시키고 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는 성운이 놓은 덫인 줄도 모르고 탐욕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성운은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금음달을 보며 은조렸습니다. 달이 차면 기우는 법. 당신의 탐욕이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요. 이 단계에서 성운은 처음으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목격합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짐승의 피는 보았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든 검은 피는 본 적 없던 소년이었습니다. 김판서의 계략은 정교했지만 성운이 이대감 밑에서 배운 치국의 도리는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성운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비와 스승, 그리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성운이 숨겨둔 암호는 제때 발각되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판서의 음모대로 성운과 그 가족은 역적의 멍에를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제 성운은 단순한 천재, 아이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홀로 싸우는 고독한 투사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장에서 펼쳐질 성운의 기막힌 반격과 첫 번째 갈등의 폭발을 기대해 주십시오. 김판서의 서재는 차가운 침묵 속에 타오르는 촛불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성운이 쓴 비방서를 손에 쥔 김판서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이 문서가 중전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정적들을 단숨에 도륙할 무기가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성운이 흘린 잉크 자국 속에 숨겨진 파자의 암호를 김판서의 책사인 최참모가 눈치채기 시작하며 공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최참모는 대대로 권력가 밑에서 뒷조사를 도맡아온 능구렁이 같은 자로 성운의 눈빛에서 읽히는 지나친 평온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저주의 글귀치고는 회계 흐름이 지나치게 정갈하고 군데군데 먹이 번진 자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참모의 예리한 지적에 김판서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당장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성운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를 기만하려 들다니. 이 글자에 무엇을 숨겼느냐? 성운은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대감, 제 아비와 스승을 살려주신다는 약속만 지키신다면
그 글귀는 대감께 천하를 안겨줄 것입니다. 어찌 스스로 복을 발로 차려 하십니까? 성운의 당당한 태도에 김판서는 잠시 주춤했으나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판서는 성운의 진심을 확인하겠다며 잔인한 시험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성운의 아비인 백정만석을 마당에 꿀려놓고 성운에게 직접 아비의 손가락을 자르게 하는 천인공노할 짓이었습니다. 내가 쓴 글이 진실이라면 이 천한 백정놈의 손가락 하나쯤은 아깝지 않겠지? 자, 이 칼을 받아라. 김판서가 성운의 앞에 도축용 칼을 던졌습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면서도 아들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개똥아, 안 된다. 내 손은 괜찮으니 너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마라. 울부짖는 아비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때 성운의 머릿속에는 스승 이대감이 가르쳤던 구절이 스쳤습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아야 한다. 성운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군사들과 김판서, 최참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성운이 칼을 높이 치켜든 순간 하늘에서는 난데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김판서의 집 앞마당에 있던 오래된 느티나무가 부러져 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성운은 아비의 손이 아닌 자신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대감, 하늘이 노하셨습니다. 제 피로 이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지 않으면 대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허벅지에서 솟구치는 피를 보며 성운이 외치자 미신에 약했던 김판서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느티나무가 벼락에 맞은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긴 그는 결국 시험을 멈추고 성운을 다시 가두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운이 미리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산의 기운을 읽고 저녁 무렵 뇌우가 칠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시간을 벌고 김판서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든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참모는 성운이 쓴 문서를 들고 몰래 김판서의 라이벌인 우의정 쪽과 접촉하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은 감옥 바닥에 피로 글을 쓰며 다음 수를 구상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들이 산다. 12살 소년의 눈에는 이미 돌을 깨우친 노인과 같은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지하 감옥 옆방에 갇혀있던 스승 이대감은 성운이 흘린 피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운아,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도 무겁구나. 하지만 너는 조선의 흐린 하늘을 닦아낼 유일한 빗줄기다. 이제 김판서의 집은 거대한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성운이 쳐놓은 암호의 덫, 최참모의 배신, 그리고 서서히 조여오는 비밀 어사의 포위망. 이 모든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 성운은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과연 이 소녀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조선의 심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판서의 집 대청마루에는 화려한 주안상이 차려졌습니다. 자신의 영모가담 흔적을 지우고 반대팔을 몰살할 비방서가 완성되었다고 믿은 김판서가 승리를 자축하는 연회를 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뒤편 지하 감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허벅지에 깊은 자상을 입은 성운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쓴 그 문장이 김판서의 손을 떠나 임금의 어자 근처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감옥의 쇠창살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김판서의 신복이자 성운을 의심했던 최참모였습니다. 그는 성운의 턱을 치켜들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내 놈이 쓴 글자에 숨겨진 비밀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백정의 칼끝이 해를 향하니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꺼진다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김판서의 역모를 고발하는 파자더구나. 최참모의 폭로에 성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최참모는 성운을 죽이는 대신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는 이미 침몰해가는 김판서의 배에서 내려 더 큰 권력인 반대파 세력에게 성운을 팔아넘길 심산이었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 아비와 스승의 목숨은 물론 너를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만들어주마. 김판서 같은 얼치기 말고 진짜 권력의 심장부로 데려다 주겠다는 뜻이다. 최참모의 제안은 달콤한 독사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운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권력의 심장이라.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심장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오. 백정의 자식인 내 눈에도 보이는 그 악취를 어찌 대제학의 제자인 내가 모른 척하겠소? 성운은 최참모의 손을 거절하며 오히려 그를 도발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최참모가 칼을 뽑아드는 찰나 마당에서 요란한 비명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성운이 미리 설치해둔 화공에 덫이었습니다. 낮에 성운은 아비 만석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 도축용 기름이 든 가죽 주머니를 서재 근처 마른 집단 밑에 숨기게 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김판서의 서재를 집어삼켰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불길 속에서 비방서를 구하려 허둥지둥 뛰어들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성운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옆방의 이 대감과 아비 만석을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성운 본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타는 서재 앞에서 김판서와 마주 섰습니다. 대감, 불 속에 든 것은 비방서가 아니라 대감의 수의입니다. 성운의 목소리는 타오르는 불꽃보다 강렬했습니다. 김판서가 간신히 불 속에서 꺼낸 종이는 이미 까맣게 타버려 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버린 종이 조각들 위로 성운이 특수하게 제조한 먹으로 쓴 글자들만이 은은한 푸른 빛을 내며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보낸 비밀어사에게 전하는 최후의 신호였습니다. 비밀어사가 이끄는 관군들이 담장을 넘어들이 닥쳤을 때 김판서는 타버린 종이를 쥐고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성운은 쓰러지는 몸을 지탱하며 비밀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사님, 저 종이 밑바닥을 긁어보십시오. 그곳에 이 나라를 좀먹는 벌레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성운의 기막힌 지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판서가 비방서를 소중히 여길 것을 알고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먹으로 지난 수년간 김판서에게 뇌물을 바친 관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김판서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최참모는 도망치려다 성운이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져 관군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성우는 허벅지의 과다출혈과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비 만석이 달려와 성운을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개똥아, 정신 차려라. 내가 죽으면 이 애비는 어찌 사느냐. 과연 성운은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공을 세운 이 천재 아이에게 조선의 조정은 어떤 처분을 내릴까요? 백정의 아들이 영의정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이제 가장 거대하고 감동적인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단계에서 펼쳐질 성운의 청년 시절과 대반격의 서막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비 만석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불타는 김판서의 집터를 가득 메울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기 속에서 정신을 잃었던 성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감겼던 눈이 천천히 떠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잡아준 것은 아비의 눈물과 스승 이대감이 가슴에 품어주었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비밀 어사는 이 소년의 비범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12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작성한 파자 한 장이 수년간 조정에 기생하던 거대 영모 세력을 단칼에 도려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이 소식은 곧장 궁궐의 숙종 임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임금은 천한 백정의 자식이 나라를 구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으나 성운이 남긴 상소문이 논리 정연함과 그 속에 담긴 백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조선의 보물이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숙종은 즉시 성운의 신분을 면천시키고 그를 스승 이대감의 수양아들로 입적시켜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룡산의 개똥이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기계와 깊은 학문을 갖춘 청년 이성운이 과거 시험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장원 급제를 거머쥐며 조정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출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대신들은 뒷간에서 주워온 백정의 자식과 한 조정에 설 수 없다며 노골적인 멸시를 보냈습니다. 성운은 그들의 비아냥에 맞서 화를 내는 대신 허허실실 웃으며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어느 해 나라에 전례 없는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백성들은 흙뿌리를 캐먹으며 죽어나가는데 대신들은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때 성운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산속에서 배운 기상학적 지식과 지형을 읽는 안목을 동원해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에 수로를 뚫고 구율미를 풀 제안을 했습니다. 신분이 귀한 자는 자리에 연연하나 목숨이 귀한 백성은 한 그릇의 죽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성운의 지휘 아래 기적처럼 가뭄이 해결되고 민심이 안정되자 그를 시기하던 이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운은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김판서의 잔당들이 숨겨놓은 비리, 자금까지 탈탈 털어 백성들에게 돌려주며 참교육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악인들은 파멸하고 선한 백성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운은 백정이었던 친아비 만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승의 반열에 오르고서도
화려한 가마 대신 직접 말을 타고 옛 마을을 찾아가 늙고 병든 아비 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뒷간에서 건져 올려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날 조선의 운명을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아들이 흑투성이 백정아비의 손을 잡는 장면은 구경하던 수많은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제 성우는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인 영의정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그를 영원히 매장하려는 최후의 음모가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과연 성우는 자신을 향한 마지막 칼날을 어떻게 꺾고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60대 신이여,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적실 마지막 결말과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가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이성운이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 조정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반대파 세력들의 음모로 유례없는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성운의 출생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뒷간에서 주워온 천한 핏줄이 어찌 종묘사직을 논한단 말이냐? 라는 상소문이 빗발쳤고 급기야 그들은 성운의 친부인 만석을 납치하여 성운을 영모제로 몰아넣을 함정을 팠습니다. 만석이 과거 김판서의 수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받아내어 성운의 모든 공적을 무효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운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들이 움직일 궤적을 관상과 기운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성운은 임금이 지켜보는 어전회의 현장에 직접 죄인이라 자처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정승의 홀 대신 시퍼렇게 날이 선 백정의 도추경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운은 칼을 바닥에 꽂으며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 칼은 제 아버지가 짐승의 피를 묻히며 백성들의 허기를 채우던 칼입니다. 선비의 붓이 누군가를 모함하고 죽이는 도구로 변할 때 제 아버지는 이 칼로 생명을 유지하는 길을 닦으셨습니다. 전하, 저를 죽여서 사직의 기강이 바로 선다면 이 칼로 제 목을 치겠으나 만약 이 칼보다 더 추악한 붓끝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 그들을 엄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성운이 미리 배치해둔 금군들이 반대파 대신들의 집에서 압수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청나라 상인들과 결탁해 군량을 빼돌린 밀서와 뇌물 장부였습니다. 성운은 비단옷 속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낱낱이 파헤치며 자신을 비난하던 자들의 입을 영원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관복을 벗기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참교육이 전 조정에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은 성운의 손을 직접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핏줄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한 것임을 내가 오늘 증명하였구나. 그날 이후 성운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백정 출신 영의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는 영의정에 오른 첫날 화려한 연회 대신 전국의 백정들을 위한 법을 개정하고 그들에게 평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성운은 영의정의 관복을 입은 채 허리가 굽은 늙은 아비만석을 궁궐 대문 앞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뒷간에서 건져 올린 이 아이가 이제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비단 관복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고 오직 진심과 실력으로 운명을 바꾼 아들을 보며 그는 평생의 한을 씻어냈습니다. 성운의 이야기는 도성 안팎에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아니다. 뒷간에서도 정승이 나온다. 백성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고 성운의 정치는 조선의 황금기를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굴곡진 인생을 이겨낸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이자 시대를 향한 통쾌한 일침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이성운 대감은 자신의 집무실인 의정부 정청에서 마지막 상소를 올리고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대신들이 그를 만류했지만 성운은 허허로이 웃으며 낡은 보따리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영의정의 옥관자도 화려한 비단 문집도 아닌 어린 시절 스승 이 대감이 건네준 달고 다른 논어 한 권과 아비 만석이 쓰던 무딘 도축용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도성을 뒤로하고 자신이 버려졌던 그 낮은 곳,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영의정까지 지낸 분이 누추한 곳으로 온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황송해하며 길을 닦았으나 성운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이곳의 자식이다. 정승의 옷은 빌려 입은 것이나 이 땅의 흙은 내 살과 같으니 나를 예우하지 마라. 그는 남은 생을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송사를 돌봐주며 소박하게 보냈습니다. 성운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그가 태어났던 날과 똑같이 가뭄을 해가라는 상서로운 비가 내렸습니다. 임금은 직접 제문을 내려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성운이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는 그를 조선의 진정한 선비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화려한 관직명 대신 그가 평소 즐겨 쓰던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출신은 하늘이 정하나 삶은 스스로 닦는 것이다. 귀한 신분은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덕에 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뒷간에 버려진 핏덩이가 일국의 정승이 되기까지 그를 만든 것은 천재적인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한 증오 대신 그 밑바닥의 아픔을 품어 안으려 했던 따뜻한 마음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기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처지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혹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백정의 집 뒷간에서도 조선을 구할 영웅이 태어났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구석이 어쩌면 가장 찬란한 빛을 낼 준비를 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성운의 일대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그마한 위로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영의정이 된 이성운의 기막힌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흥미진진한 우리네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